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해를 돕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함께 있을수록 이상하게 공허해지고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그림자,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하고 깊은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단순히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파하며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해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신감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마치 태양처럼 스스로 빛난다고 믿으며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빛을 반사하는 행성 정도로 여깁니다. 굉장히 유능해 보이고 사교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라 리더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는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심지어는 희생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거대하고 연약한 자아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의 비판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대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와 질투심을 표출하며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여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는 식이죠.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두 가지 상태, 즉 위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성공 가도를 달리며 주변의 찬사와 인정을 받을 때는 자신감 넘치는 외현적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겪거나 비판을 받거나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며 연약하고 상처받은 내연적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결국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수치심, 취약함, 그리고 깨지기 쉬운 연약함이라는 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거대한 모습은 사실 이 연약한 핵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성격이 좀 유별나고 이기적인 사람과 심각한 정신 건강의 문제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주변에는 불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게 무례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즘적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격의 한 유형일 뿐이죠.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정신 질환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자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자신과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이나 물건, 즉 내적 대상처럼 취급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아바타일 뿐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타인에게 그토록 끔찍한 상처를 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현실 인식 능력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과 허구를 진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에게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당신을 속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조차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망상에 빠져 있는 매우 아픈 사람들입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현실과 환상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당신의 현실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몸, 당신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죠. 비유하자면 나르시시스트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악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이러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방식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당신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모든 심리학의 거장들은 그 뿌리가 한결같이 유아기, 특히 생후 3년 동안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란 생물학적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한동안 자신과 어머니를 하나로 인식합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통해 자신을 보고 어머니의 감정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그러다 생후 18개월쯤 아이는 나는 엄마와 다른 존재구나 라는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동시에 아이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가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 즉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건강한 어머니는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도록 격려합니다. 아이가 몇 걸음 나아갔다가 불안해서 다시 돌아와 엄마 다리를 붙잡을 때 아이를 혼내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어 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아이는 이 안전기지를 바탕으로 더 멀리, 더 용감하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머니들은 자신의 불안감이나 정서적 필요 때문에 아이가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일부로 묶어두려 하죠. 이런 어머니는 아이가 독립적인 개인이 되는 것을 막는 학대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는 자라날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죽음과도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아이는 자신만의 대체 현실, 즉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상상 속의 친구를 초대합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고 완벽하며 상처받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죠. 아이는 이 상상 속 친구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의지하고 점차 그 친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거대하고 거짓된 자아, 즉 나르시시스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후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첫 번째 어머니에게서 실패했던 과업을 완수해줄 새로운 어머니를 찾아 헤맵니다.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그 대상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자신의 어머니 역할로 만들고 유아기 때 실패했던 분리와 개별화를 다시 시도하려는 무의식적인 반복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상대방을 현실에서 끌어내려 자신만의 공유된 환상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환상 속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가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와 분노, 결핍을 모두 투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라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둘 다 이 공유된 환상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인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왜 이 연극에 휘말리게 되는 걸까요? 그들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초반의 그 확신의 참모습은 완벽한 안전기지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함으로써 타인을 조종하는 법을 배운 의존적인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돌봐줄 대상을 찾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두 사람의 채워지지 않은 유년기의 필요가 기이하게 맞물리면서 시작되는 슬픈 춤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처의 대물림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아픔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그렇게 억압되고 묻어버린 트라우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열쇠는 자각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 나의 양육 방식에 과거의 아픔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혼자 힘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상담가나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 상처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트라우마는 힘을 잃습니다. 햇빛이 세균을 소독하듯 솔직한 대화는 세대에 걸친 아픔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창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주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쥐고 있던 펜을 되찾아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은